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커트머리에 온화한 인상의 김형희 씨가 전동 휠체어의 스틱을 조정하며 스튜디오로 온다. 유지민 씨는 휠체어 바퀴를 돌리며 또 다른 스튜디오에 자리를 잡고 어깨까지 닿은 생머리를 매만진다. 타이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사운드. 박관찬 씨와 한희정 속기사가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아있다. 그러면 자기소개. 진행자의 말을 한희정 씨가 속기 키보드로 치자 노트북 화면에 뜬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관찬이라고 합니다. 연구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기자로 일했었어요.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희입니다. 과거에는 무대에서 춤을 추는 무용수였고요. 사고 이후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칼럼니스트다. 학교에 다니면서 동시에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챕터 1, 나의 이야기. 관찬 씨. 제가 눈과 귀라는 두 가지 감각기관에 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제가 잘 못 듣고 글씨를 쓴다고 해도 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보는 게 어렵고 출근을 하게 되었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활동 지원한 사람하고 같이 출근을 할 거예요. 같이 가보면서 어떤 루틴으로 출근을 하는지 어디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눈으로 조금씩 기억하고 패턴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혼자서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은 혼자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형희 씨. 23살에 교통사고로 이제 목이 부러지면서 경추 5, 6번이 손상됐고 척수가 이제 절단되면서 전신 마비가 오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됐고요. 거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휠체어에 앉혀주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동하면서 밥 챙기는 거나 씻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전반적으로 다 받고 있죠. 지민 씨. 저는 태어날 때 신경모 세포종이라는 선천적 소아암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3, 4살쯤에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 암세포가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신경마비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이전에 2급이었고요. 지금은 중증인데요. 많은 분들이 걷지 못하니까 불편할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걷지 못해서 불편하다 이건 약간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저는 이제 앉아있다 보니 앉은 키가 작은데 뭐 물건을 짚는다든지 가정통신문을 본다든지 칠판에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아지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아졌어요. 챕터 2, 차이가 차별이 되는 순간. 지민 씨. 정말 수많은 차별적인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그걸 지금 나열하려면 끝도 없을 정도인데 예쁜데 왜 휠체어를 타냐, 장애인같이 안 생겼다. 처음 본 저에 대한 이런 외부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뭐 예쁘거나 뭐 마르거나 그런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요소를 장애인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죠. 형희 씨. 부모님들도 장애인이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 못했고 또 저희 시댁의 부모님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양쪽 다. 부모님 주변에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배우자는 정상이냐, 그러니까 장애가 없냐, 그리고 이제 아이는 낳을 수 있나, 부부관계는 할 수 있나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두려웠고 왜냐면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부모님 손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고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목욕이나 신변 처리까지도 다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보 부족. 아이를 출산해 낳은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민 씨.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리를 한다. 근데 이런 돌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당장 저랑 가장 가까운 저희 엄마마저도 비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공감해 주거나 해결해 주실 수 없으셨어요. 그런 정보를 검색을 인터넷에 하면 19금이 뜨죠.
당연히 찾아볼 수 없고 설령 19금이 안 걸린다 해도 장애 여성으로서의 여성 청소년 건강권에 대한 정보 부족. 그래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챕터 3. 내가 경험한 복지 서비스. 관찬 씨. 제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활동지원사와 같이 가서 제 순서가 되면 터치를 해서 알려준다거나 그렇게만 하고 그 다음 제가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음성인식기능 어플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필담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직접 소통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활동지원사는 업무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찰하러 들어가게 되면 청진기 몸에 대고 해야 되니까 옷을 들어본다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활동지원사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도움의 방식.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사실 좀 양반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진료가 끝나고 주사를 맞아야 된다.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가 좀 같이 들어오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좀 거북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희 씨. 저같이 전신마비 장애가 있다 보면 어쩔 때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다 신체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변 처리할 때 처음에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가리거나 가림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누가 들어오고 막 들락날 이런 상황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은 뒤로 이렇게 엎어졌을 때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그래서 지금 뭐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민 씨. 기관에서 받는 재활 치료가 있을 텐데요. 보통 그 지도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남성분들이랑 할 때 어쨌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필요 이상의 접촉을 하는 것 같다든지 저의 이런 중요한 부위를 민감한 부위를 치료라는 명목하에 막 함부로 얘기도 안 하고 만지는 것 같다든지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느껴서 엄마한테 아 나 이거 못하겠어 그만둘래 라고 얘기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도 막 그런 안 좋은 의도가 아니라 정말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를 저도 알고는 있지만 제가 불편한 거는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 좋은 의도인 거 서로 알면서도 한 번씩 재차 확인을 하고 이런 동작을 할 거니까 여기 좀 잡아드릴게요. 여기 좀 만질게요. 여기를 좀 만져도 괜찮을까요?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관찬 씨. 저도 그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청소를 한다거나 식사 지원한다 하게 되면 딱 여기까지만 지원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에 활동 지원을 하던 분이 빨래 이런 부분까지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빨래하는 부분에서는 제 속옷이나 그런 민망한 부분이 다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남자든 여자든 선배를 다르게 되면 이런 빨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속옷도 다 보게 되니까 민망해지고 성적 수치심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직접 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선배를 대한 존중보다는 그냥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니까 장애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챕터 4.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바라는 점. 형희 씨. 이 제도는 사실 장애인들이 외부로 나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어찌 보면은 생존에 가까운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게 정착이 되고 또 많은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의미 있게 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장애인의 그 맞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에 의해서 이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분도 생기게 되고 또 가사 지원이라든지 기타 외부 활동
여러 가지를 많이 있는데 관찬 씨, 장애인들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거기에 맞는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장애 감수성이나 성인지 감수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민 씨, 저를 도와주는 것도 맞지만 제 주변에 있는 비장애인분들, 특히 가족들이나 아주 가까이 있는 지인,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항상 저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뭔가 미안할 필요는 없지만 미안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 당연히 있고 이런데, 활동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음으로써 뭔가 좀 부담을 덜 수 있고 저도 조금 그런 미안함을 좀 덜어낼 수 있고, 그러면서 시혜적인 관계가 좀 더 동등한 관계가 되고, 예전에는 활동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필요 없게 된 부분도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를 수백 번 수천 번 보면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야겠다를 시뮬레이션 머리로도 해보고, 실제로 그분들 도움받아서 직접 해보기도 하고 지원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이제 배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르게 마주하게 될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뭔가 가르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요. 나에게 장애복지 서비스란? 관찬 씨,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형희 씨, 제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한 300% 이상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전신 마비 장애인은 굉장히 그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손과 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부분들까지 제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지민 씨, 무거운 보따리를 나눠 드는 일 같아요. 이 무거운 보따리에 굉장히 중요한 짐들이 있는데 이 짐을 무겁다고 바닥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 가족 2~3명이 나눠질 짐을 활동지원사분, 다른 이렇게 여러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랑 나눠서 들면 더 수월하게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무거운 짐을 나눠서 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